깊은 밤, 고요하고 검은 공중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불타는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상승하더니 이내 빠르게 땅으로 떨어져서 붉은 연기를 생성합니다. 동시에 큰 소리와 함께 짧은 순간 동안 어둠 속에서 나무들과 밀밭이 잠깐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두운 밤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냥 꿈이었을까요? 그 순간 또 다른 밝은 섬광, 불같은 번개, 하늘을 향하는 엄청난 짐승의 울음소리가 다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섬광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섬광이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 영화나 제우스가 번개를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M14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최초로 전투에 사용했던 순간의 모습입니다. 이날은 2022년 6월 23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1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군대가 M14 하이마스의 악몽을 경험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M14 하이마스를 활용한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이 무기가 효과적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14 하이마스는 과연 우크라이나군의 기대에 부응했을까요? 처음에는 4대의 M14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에 인도되었습니다. 이후 6월 23일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매일 러시아 육군을 향해 M14 하이마스의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때 적들이 이 M14 하이마스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어렵도록 주로 어두운 밤에 장비를 운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M14 하이마스의 시스템의 수가 부족하기는 했지만 같은 달 동안 추가로 4대가 더 인도되었고,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30개 이상의 러시아 군사 시설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마스의 주요 목표물은 러시아군의 탄약고, 본부 및 통제소였습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공격은 7월 11일 저녁에 있었던 노바카오프카에 있는 러시아 탄약고와 멜리토폴의 러시아 군사기지를 파괴한 것으로, 자료에 따르면 이날 20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고 3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이마스는 돈바스 지방의 스네즈노에, 스타하노프 및 토르제에 있는 러시아 군수 창고 또한 성공적으로 요격하는 등 많은 업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마스의 최우선 목표는 헤르손의 드네프르 강을 가로지르는 안토노프 다리와 키홉카 수력 발전소의 댐입니다. 이 두 요충지를 파괴한다면 헤르손 지역의 러시아 측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군대가 최소한의 손실로 이 지역을 쉽게 탈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하이마스의 목표물은 앞으로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전자전기지, 통신 지점 및 군수 시설까지 점점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첫째로 러시아군의 진격이 하이마스 포격 이후 급격히 둔화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3주 전인 7월 3일 38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지 면적 85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대도시 리시찬스크, 세베도네츠크 지역을 점령했지만, 그 뒤로 고작 인구 11,000명이 살고 있는 불과 12평방킬로미터 면적이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인 세베르스크는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베르스크는 리시찬스크에서 불과 2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 러시아 군수 창고와 지휘 본부에 대한 하이마스의 공격은 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마스의 두 번째 효과는, 하이마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러시아 군에게 공포를 선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인들 역시 인간이며 이들 역시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선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더욱 긴장을 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로는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라는 강력하고 정교한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앞서 보았던 헤르손 탈환과 같은 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작전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M14 하이마스가 얼마나 효과적이길래 단 8대의 활약만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까요? 하이마스는 과연 러시아를 상대로 어떤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카드는 높은 정확도와 긴 사정거리입니다. 이 두 장점을 조합하면 아주 인상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구소련의 9K58 스메르치라고 하는 70에서 80km의 사정거리를 갖는 다중 로켓 발사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로켓 발사기의 정확도는 매우 낮습니다.
MSI 하이마스가 단 한 발의 미사일로도 물체를 타격하기에 충분하다면 국K-258 스메르츠의 경우는 동일한 상황에서 10발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발이 목표물에 모두 명중하는 것 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물이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경우 스메르츠를 사용하는 것은 무자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하이마스는 70km나 떨어진 목표 지점에 대해서도 평균 오차가 단 1에서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원한다면 단 한 번의 발사만으로 이 90kg에 달하는 22cm의 로켓 미사일을 적의 참호에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장의 카드는 이동성입니다. 하이마스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90km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주유로 약 480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의 추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전면에 다양한 다른 기갑 부품을 장착하여 개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장의 카드는 짧은 재장전 시간입니다. 하이마스는 한 번에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6발의 미사일은 모두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하이마스는 자체 크레인을 사용하여 빈 컨테이너를 통째로 제거하고 수송 차량에 있는 새 컨테이너를 그대로 가져와서 장착합니다. 이 작업에는 단 5분밖에 소요되지 않지만 러시아의 유사한 로켓 발사기인 국K-258 스메르츠는 각 레일에 하나의 미사일을 장착해야 하므로 재장전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K-258 스메르츠는 자체적인 크레인이 없기 때문에 재장전을 위해서 별도의 크레인을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MSI 하이마스의 활약을 본 후 하이마스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든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MSI 하이마스 4대를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또한 세대의 M270 MLRS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장비는 동일한 하이마스 계열로 차량 한 대에 미사일을 6개가 아닌 12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연발 로켓 발사기들이 전쟁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동맹국이 공급하기로 약속한 12개의 하이마스만으로는 심지어 20개 이상 운용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최신식 군대에 맞서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 능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러시아 공군의 높은 기동성으로 인하여 하이마스가 파괴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 사령부는 이미 4대의 하이마스를 파괴했다고 발표했으며 그중 하나가 파괴되는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공개한 하이마스 파괴 영상은 거의 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자신들이 지원한 8대의 하이마스 모두가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전투작전에 활용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든 간에 하이마스의 파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무기로 전쟁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핵을 제외하고는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 핵을 사용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광범위에 걸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들은 현대식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신뢰할 수 있는 방공망을 구성하고 충분한 대구경 포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함 미사일 및 탱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합니다. MSI 하이마스와 M270 MLRS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중 최대 사거리가 70km를 넘어 300km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장착한다면 러시아에 점령당한 크림반도뿐 아니라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아직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 서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 칭찬받을 만한 의견이지만 미국은 세계의 역사를 제대로 되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서방 국가들 역시 단 한 명의 침략자를 공격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 결과는 잘 알려져 있듯이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뼈아픈 과오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신중한 전술을 여전히 유지해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현대 무기를 주제로 한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